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7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던 남자의 강철 같은 등줄기가 굽어지는 순간이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내가 알던 김민주는 이런 목소리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었고 감정은 서류철 속 숫자만큼이나 건조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나는 그의 웃음소리, 그의 분노, 그의 슬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의무적으로 나를 안았고 의무적으로 아침 식탁에 앉았으며 의무적으로 내 생일에 카드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제발, 부탁이야. 그의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차가웠다. 그의 손은 늘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건 내가 7년간 갈망했던, 그러나 한 번도 얻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가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감정은 오직 김민준이라는 가면을 지키기 위한 연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단어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가 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는 왜 모르는 걸까? 나는 그에게서 발목을 빼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쓸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뒤돌아섰다.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다. 눈을 감자. 낡은 필름처럼 지난 7년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35살의 이지은이다. 한때는 꿈 많고 사랑을 믿던 여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찻집 주인으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하다. 3년 전 문을 연 이 작은 찻집은 나의 안식처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다. 매일 아침 나는 이곳으로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찻집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차향이 나를 감싸 안는다. 그 향기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 같다. 내 결혼 생활도 이 찻집처럼 고요했다. 아니, 고요하다 못해 정적에 가까웠다.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업의 대표, 김민준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재벌가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화려한 드레스, 값비싼 보석, 명품 가방,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 삶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리우리에 갇힌 새와 같았다. 나는 내 의지대로 날갯짓 한 번 할 수 없었다. 우리의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들이 정해준 일종의 사업적 결합이었다. 나는 순종적인 딸이었고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후계자였다. 첫 만남에서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의 결혼은 상호 간의 의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차갑고도 단호한 말에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어쩌면 나 또한 사랑이라는 감정의 소모적인 과정을 견디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결혼 후 그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의 생활은 초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나와의 시간 또한 그 계획표에 포함된 의무 중 하나였다. 그는 매주 금요일 저녁 5시에 집에 들어왔고 나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내게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선물했지만 한 번도 나의 취향이나 감정을 물어본 적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나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믿었다. 처음에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서재를 깨끗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내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서 숨쉬는 공기나 다름없었다. 너무 당연해서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조차 없는 것.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그저 김민준 대표의 아내라는 그림자만 남았다. 나는 그 거대한 집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잠이 들었다. 나는 그와 같은 침대를 썼지만 그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의 옆에 누워있을 때조차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마저도 무의미해졌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관심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이 고요한 감옥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었다. 찻집을 연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나는 나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 세상에서 나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가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한 순간 그가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7년 동안 쌓아올린 나의 무관심이라는 벽을 단번에 허물고 그의 나약함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7년간 함께 산 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그저 동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 우리 집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통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주택이었다. 집이라기보다 미술관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 집을 유리 감옥이라고 불렀다. 밖에서 보면 화려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갇힌 나는 숨이 막혔다. 결혼 7년 차 나는 여전히 그와 함께 밥을 먹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니,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민주는 늘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식탁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내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가 놓였지만 그는 그저 의무적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식사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았다. 그 15분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포크가 그릇을 긁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그에게 식사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일 뿐, 누군가와 교감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내가 말을 걸면 그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못한 척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매일 밤 그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머물렀다. 내가 잠들기 전 그의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는 내가 이미 잠든 후에야 방에 들어왔고 내가 깨기 전에 이미 집을 나섰다. 나는 그와 같은 침대를 썼지만 그와의 접점은 없었다. 그는 항상 내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 넓은 침대 위에서 우리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는 되는 것 같았다. 여보, 나 오늘 점심에 친구랑 만났어요. 요즘 전시회 하나를 보러 갈까 하는데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그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민준 씨, 나는 다시 불렀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금세 기가 죽어버렸다. 아니, 그냥
별일 아니에요. 나는 말을 얼버무렸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 후로 나는 그에게 내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다. 나의 삶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친구도, 취미도 모두 잃었다. 결혼 전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작은 화실을 빌려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결혼 후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그만두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만두어야만 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민준의 스케줄에 맞춰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으니까.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잊어버렸다. 오직 김민준의 아내라는 역할만 남았다. 7년이라는 시간은 나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았지만 나를 통해 민준을 보았다. 대표님 아내분 참 곱네요. 대표님 안목이 좋으시네요. 내 대한 모든 칭찬은 결국 그를 향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점점 더 공허해졌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선 나만의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게 나는 찻집을 열었다. 찻집은 나의 작은 해방구였다. 그곳에서 나는 이지은으로 불렸다. 손님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그곳은 온기로 가득했다. 은은한 차향, 따뜻한 찻잔,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나는 찻집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나를 다시 유리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사랑을 원한 것도, 증오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로 존재하고 싶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딸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이 결혼은 나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지워진 나를 되찾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이별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는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는커녕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나는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공허한 동거에 불과했으니까. 어느 날이었다. 정확히는 결혼 7주년 기념일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찻집 문을 열었고 익숙한 차향 속에 몸을 맡겼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고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나지막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 7년간 나는 비 오는 날에도 혼자였고 눈 오는 날에도 혼자였다는 것을. 나는 그의 옆에 있었지만 늘 혼자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나는 침묵의 식탁을 마주했다.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를 넘기며 밥을 먹었다. 그에게는 기념일이란 단순히 날짜 불과한 것일 뿐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득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불렀다. 민준 씨.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금 더 크게 불렀다. 민준 씨.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늘 그렇듯 무감각했다. 무슨 일이야? 할 말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다음 주가 결혼 7주년이에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아, 그랬나. 바빠서 잊고 있었네. 주말에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라도 골라봐. 그의 목소리는 무성의했다. 마치 내게 용돈을 주듯 기념일 선물을 언급했다. 내가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원하는 게 뭔데? 필요한 걸 있으면 말해. 다 사줄게. 나는 절망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말하는 감정을, 교감을, 그가 7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소유물처럼 그저 옆에 두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물건이 아니라. 시간을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시간이 어딨다고.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7년간 켜켜이 쌓여온 외로움, 무시당했다는 서러움, 그리고 그를 향한 미련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당신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당신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인형이 필요했지. 당신한테 나는 그냥 의무였잖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호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나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친 적도, 화를 낸 적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항상 순종적이었고, 그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살아왔다. 이거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었나?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아니요, 당신이 원하는 거였죠. 나는 그저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 자신을 버린 것뿐이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내 찻잔 하나. 이 집에서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전부였다. 그 찻잔은 내가 찻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찻잔을 들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직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했다. 어디가 얘기는 끝내야지. 할 얘기 없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 밤에 어딜 가려고.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문고리를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닌 나 자신을 찾으러 가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잠시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내가 다 고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차갑고 텅 빈 집을 뒤로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숨결은 씁쓸한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찻집의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새벽 2시. 거리는 고요했고 빗방울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텅 빈 찻집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 같았다. 나는 익숙하게 카운터로 가서 찻잔을 꺼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찻잔. 금빛 테두리가 섬세하게 그려진 흰색 찻잔이었다. 그 찻잔은 나의 유일한 벗이었다. 나는 그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제스민 잎을 몇 개 띄웠다. 은은한 꽃향기가 피어오르자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민중과의 7년은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의 옆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달 들어오는 은행 장어와 집안에 존재하는 공기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내가 그 공기를 걷어내기로 결심하자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몫의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 김민석은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사모님, 재산 분할 같은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자산이 많으시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민석 변호사는 나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섰다.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석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서류는 이미 민준 측에 전달되었고 민준은 서류를 받자마자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대표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사모님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망설였다. 그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아무 말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고 불안정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무슨 짓이라니 7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잖아요. 우리 결혼은 사랑도, 신뢰도 없었잖아요. 사랑, 그는 그 단어를 처음 듣는 것처럼 되뇌었다. 그럼 너는 나를 사랑했어. 그의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도 그를 사랑했는가? 나는 그를 동경했고, 존경했고, 한때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사랑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어요. 그냥 의무였죠.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의무.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너한테 필요한 거 다 해줬잖아.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고, 기념일 챙겼고, 네가 필요한 건 뭐든지 사줬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게 다였어요. 당신한테 결혼은 그저 체크리스트였나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한 적 있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내가 7년 동안 갈망했던 감정들을 보았다. 후회, 슬픔, 그리고 무력감.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등을 돌렸다. 나는 이제 나를 찾고 싶어요. 당신의 아내가 아닌 그냥 이지은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의무예요. 그리고 나는 뒤돌아섰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몫의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화는 차단했고 메시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찻집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혼자 산책을 하거나 그림을 그렸다. 결혼 전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했다. 붓을 들고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동안 나는 잊고 지냈던 내 존재의 기쁨을 다시금 느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찻집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슈트를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는 손님들이 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다가왔다. 지은아,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찻잔을 닦는 데 집중했다. 손님, 지금은 영업시간입니다. 나는 그에게 차갑게 말했다. 난 손님으로 온 게 아니야. 당신 남편으로 왔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이끌고 찻집 밖으로 나왔다. 왜 여기까지 찾아와요? 우리가 할 얘기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다. 끝나지 않았어. 너는 나한테 왜 이혼을 원하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건데 난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허탈했다. 민준 씨, 7년이에요. 7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관심조차 없었잖아요. 나는 늘 당신 옆에서 존재를 지워가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고요? 관심이 없었다고 하니.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최선은 내가 원하던 최선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시간을 원했지. 당신의 돈을 원한 게 아니라고요. 내 목소리도 커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난 그냥 네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행복했냐고요? 당신은 내 옆에 있었지만. 나는 늘 혼자였어요. 당신의 의무적인 행동들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나는 이제 혼자서 행복을 찾고 싶어요.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찻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결정이 옳다고 믿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초조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도 느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나처럼 감정을 느끼는 법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찻집 문을 열자마자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민준이 놓고 간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타났다. 어린 시절의 민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민준, 그리고 한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나는 사진 속의 여인이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사진 속 그의 표정은 늘 경직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나는 사진첩을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의 글씨였다. 지은아,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어릴 때부터 나는 오직 완벽한 아들이 되어야만 했고 감정은 약점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나는 네가 외롭다고 생각하지 못했어. 네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지. 이제야 모든 것이
깨달아져.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네 존재를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떠난다고 하니까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나는 네가 없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모두 낯설지만 이제라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이 사진첩은 내 전부야. 내 가장 솔직한 모습이 담겨 있어.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보여주고 싶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의 편지를 읽으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진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은 그의 떨리는 손을, 눌러 쓴 글씨는 그의 절박한 심정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삶에서 감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낯선 것이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보낸 사진첩은 그의 방패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곳에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김민준 대표가 아닌 사랑을 갈망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한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는 그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모든 것은 김민준이라는 브랜드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는 사랑받는 법을 몰랐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다. 내가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는 나를 아내라는 역할에 맞춰진 완벽한 부속품으로 여겼던 것일까? 그는 내가 만족할 만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제공했지만 그가 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바로 진심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한 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버리려 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7년간의 외로움은 여전히 나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그 아픔을 이해해 달라는, 아니, 이해받고 싶어 하는 간절한 외침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어야 할까?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 또한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 지으며 나 자신의 상처에만 몰두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찻집에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생각했다. 그와 나의 7년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그의 무관심이 나를 외롭게 만든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의 마음을 열어보려는 노력을 포기했던 것일까?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서로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자 서로를 외면했던 것일지도.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지은아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나야, 이지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 사진첩 봤어. 그리고 편지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나도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 집 말고 다른 곳에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어디든 좋아.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게.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불안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제 와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 너는 그냥 내 삶의 당연한 일부라고 생각했어.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네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게 됐고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어. 내 옆에 늘 있던 네가 사라지니까 나는 혼자가 된 것 같았어. 아니, 정말 혼자였지.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가 내게 보여주지 않았던 상처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고 그 습관이 결혼 생활까지 이어진 것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 예전의 결혼 생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부터 다시 배우자. 나 너에게 좋은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주는 법을 배우고 싶어. 그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7년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나는 쉽게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가 7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아주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나는 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7년의 공허함은 단 한 장의 편지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기회를 주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내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난 기다릴게. 네가 나를 다시 믿어줄 때까지.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찻집에서 나만의 삶을 살았다. 민주는 매일 아침 내 찻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가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가 찻집을 나설 때까지 멀리서 나를 지켜보았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맹목적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 같았다. 한 번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도 그는 우산도 없이 찻집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모른 척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시험하고 싶었다. 그의 인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찻집의 수도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찻집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고 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민준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는 능숙하게 수도관을 살폈고 잠시 후 그는 전문가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나를 돕고 있었다. 그의 손은 흙과 물로 더러워졌지만 나는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찻집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그의 손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해준 게 없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찻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나를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찻집에 손님으로 앉아 차를 마시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무슨 차를 제일 좋아해? 그림은 계속 그려. 그는 내가 7년 동안 듣고 싶었던 질문들을 건넸다. 나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서히 내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후 그는 내게 작은 스케치북과 전문가용 물감 세트를 선물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이건 그냥 선물이야. 어떤 의미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나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붙잡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네가 내 옆에 없으니까 내 삶이 무의미해졌다는 것만 알겠어. 나는 이제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네가 내 삶의 얼마나 큰 부분이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이제 너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나는 그의 고백에 가슴이 울렸다. 나는 그가 단지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7년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금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민준의 이혼 소문은 이미 제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이혼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모두가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들은 나를 불쌍한 여자로, 민준을 바람난 총수로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은 악의적인 기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K그룹 김민준 대표, 7년 아내 버리고 젊은 여성과 밀회. 재벌가 사모님, 남편 외도에 지쳐 이혼 결심,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민준이 찻집을 찾아오는 것을 다른 여자와의 밀회로 둔갑시켰고 찻집의 아담한 분위기는 은밀한 만남 장소로 묘사되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역겨웠다. 민준은 처음에는 그 기사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기사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우리의 사생활을 파고들었다. 결국 민준의 부모님까지 이 일에 개입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찻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결혼 전부터 동경했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이지은 씨,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건가요?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나는 그녀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오해하셨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오해 신문 기사들이 전부 오해라는 건가? 당신이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게 오해라고. 그녀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쳤다. 당신이 민준이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돈 위자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제발 조용히 사라져 주어요. 우리 가문에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말고.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그저 돈을 노리고 민준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더욱 격앙되었다. 민준아, 이 여자한테 대체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니 이 여자랑 헤어지라고. 당장 이혼하고 예전처럼 돌아가.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제가 이지은 씨를 놓지 않는 겁니다. 이혼은 없을 겁니다. 그의 말에 그의 어머니는 물론 나까지 놀랐다.
민준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강렬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엄마가 보시는 대로 저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은이의 마음을 보지 못했고, 제가 지은이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떠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은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야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칠 겁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았고,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받은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그녀 또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의 진심이, 그리고 나를 지키려는 그의 용기가 내게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그는 내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지은아, 이제야 알았어. 나는 7년 동안 너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대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내게 기대는 게 아니라 너를 지켜주고 싶어.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나를 향한 진심과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걸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민준의 기자회견은 온 세상에 충격을 주었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의 소문에 대해 해명하는 대신 우리 결혼 생활의 진실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저희는 7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저에게 돈이나 명예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그의 진심에 공감했다. 총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회견 후 그를 비난하던 기사들은 사라지고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다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그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용기를 내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민주는 찻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이제야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됐어, 지은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다시 채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이지은으로 살고 싶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동반자로 있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나는 이제 네 옆에서 너와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싶어. 너의 그림을 함께 보고 너의 차를 함께 마시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나는 너 없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이제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7년 동안 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감정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다. 우리는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데이트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에게 바보 같은 농담을 던지며 웃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웃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 그런데 너랑 함께하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와.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나는 그에게 내 어린 시절의 꿈을 이야기했고 그는 내게 그의 외로웠던 과거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라는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우리는 김민준과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적한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우리 다시 결혼하자.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다시 예전처럼 의무적인 결혼이 아니라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의지하며 너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결혼을 하고 싶어. 이제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평생 너의 동반자가 되어줄게.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할게. 나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겉모습만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온전한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 우리 다시 결혼해요. 우리는 다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만 모인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는 민준의 부모님도 계셨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우리 아들이 너 덕분에 비로소 사람다워졌다. 고맙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저 내 자신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민준 또한 자신을 되찾게 된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찻집에서 멀지 않은 작고 아담한 2층짜리 주택이었다. 통유리로 된 차가운 집 대신 우리는 따뜻한 한 나무 바닥과 아늑한 조명이 있는 집을 선택했다. 그 집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정원에 물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초 단위로 계획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고 내게 좋은 아침이라고 다정하게 인사했다.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행복했다. 민주는 퇴근 후 찻집으로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는 더 이상 찻잔을 닦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내가 겪은 일들,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그의 하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회사의 복잡한 문제들부터 점심에 먹은 맛있는 식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다. 그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나날이 발전했다.
그의 그림은 그의 마음을 닮아 따뜻하고 섬세했다. 나는 그의 그림을 보며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예전에는 의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지은아, 예전에는 비가 오면 그냥 귀찮은 날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랑 함께하니까 비 오는 소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구나.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내게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동안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에게서 사랑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상처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민준에게 기대어 말했다. 민준 씨, 나는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그는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나도 행복해. 지은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7년의 공허함, 7년의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에게는 이제 결혼이라는 의무가 아닌 사랑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견고했다.